남은 기간이 더 짧아졌어요. 그렇죠.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두 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네, 이번 주 강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진영옥 강사님. 네, 우리 언제 처음 만났죠?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벌써 20몇 년, 2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제주도 열방대학 DTS 강의하러 갔을 때 그때 간사님 계시면서 만났고 또 결혼하고 2001년도에 호주 캔버라에서 FMS 할 때 그때 오셔서 부부가 함께 했고 애기 거기서 생긴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첫애가 거기서. 네, 첫애가 거기서 캔버라에서 생겼죠. 그래서 입덕하고 해서 또 기억이 나요. 이지 간사님. 우리 영옥 간사님은 그 후로 FMS 간사로 수고도 하시고 또 리더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책임자로 계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내용은 강의 들으시면서 간사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장로도 되셨죠? 예수나 간사들 중에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데 그러네. 장로님도 되시고 교회 지역교회도 잘 섬기고 계시고 친구 장로님도 계십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 보내주셔서 원가족과 가족 시스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들이 육신이 되고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춘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또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고요. 네, 저는 제주에서 올라왔고요. 제주는 99년도에 제가 내려가서 DTS 하고 또 DTS 간사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큰 축복을 주셔가지고 또 자매를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사실 되게 걱정도 많고 또 물론 한편으로 좋지만 또 한편으로 염려되고 배신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우리 그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윤호 강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FMS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한참 월드컵 뜨거운 그 해 5월에 저희가 호주 캔버라에 가서 FMS 훈련하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한 걸 확인하면서 입덧도 심하고 그렇지만 또 먹을 것이 별로 이렇게 입맛에 있는 게 없어서 또 한인교회 다니면서 또 거기 오셨던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또 많이 섬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은혜로웠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고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또 지금까지 또 제주에서 또 가정사역하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FMS라고 하는 이 학교 안에서 지내면서 특히 저와 우리 부부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자라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삶에도 또 우리 아내의 개인적인 삶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투는 것도 많고 또 다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에서 10가지 뭔가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면서 달려올 수 있었던 거가
이 FMS에서 배운 것들 그러한 것들로 기반을 해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는 이 모든 또 이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이 FMS라고 하는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끝까지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이 또 삶으로 드러나서 또 실제 여러분들과 뵙는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때 임신했던 아이가 지금 24살 이렇게 있고요. 지금 서울에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지내고 있고, 예, 둘째가 이제 한 3살 아래인데 지금 이제 그 청주 증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전사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자대 배치받아서 근무한 지가 한 1년,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휴가 받아서 제주에 내려왔는데 저는 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가 받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여튼 그래도 또 제주에서도 친구 만나고 뭐 한다고 집에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랜만에 또 아들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아이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아내와 이제 저가 이제 둘만 남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고 뭔가 너무 조용하고 막 그런데 또 그 안에서 또 적응해 가면서 또 살아가는 단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원가족의 이해와 가족 시스템인데요. 사실 제목만 들으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고. 예,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통해서 가장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서사에 대한 것들을 또 돌아보면서 또 내가 누구인지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또 전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뭐 FMS 하면서 여러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가장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진단하고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이 시스템에 대한 강의가 저에게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금 그렇다고 내가 이성적이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또 저의 성향에 맞게끔 이 강의가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딱딱하게 또 들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아 맞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삶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저의 삶에 대한 저의 원가정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나눌 텐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현재 나의 시스템, 나의 구조, 나의 기능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우리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현재와 미래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원가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자라갔던 그 환경들, 그 가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는 다 원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어떤 돌봄,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또 자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부재나 여러 환경 속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그러한 원가정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원가정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현재 내 삶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정은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끈으로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깊이 전 세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 저희 원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이게 분노가 많으시고 또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하거나 좋지 않으면 항상 집에서 좋지 않은 행동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 우리 형제들이 있거든요. 오남매가 있는데 반응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특별히 이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늘 움츠리고
조용한 곳에 나만의 안정감을 찾아서 이렇게 숨는 그런 특성들이 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어린 시절부터 저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빨리 독립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멀리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머나먼 곳 이민 가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내가 가족 관계 안에서 자라가면서 또 관계하면서 상처받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 안에 어렵고 힘드니까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먼 곳에 가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간사님들하고 같이 공동생활도 하고 또 사역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의 원가정에 대한 배경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그곳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원가정 안에 있었던 일들이 열방대학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사역 안에서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반응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전히 관계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반응했던 것은 원가정에 제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 불안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제가 반응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원가정에 대한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내 삶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한 원가정으로부터 전생에 거쳐서 그렇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성인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역 안에 한 간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간사님의 가정은 저희 가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 차례 부모님과 안부 전화 묻고 서로 통화하고 그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리만큼 많은 그런 자주 연락과 그런 관계들을 해 나가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데 그 간사님은 그 가정 안에서는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관계 안에 살아가기도 해요. 또 물론 그 부부 관계 안에 또 어떤 가정, 어떤 이제 아내는 너무 이제 그렇게 부모님하고 의존적으로 지나치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밀착된 가정의 형태로 또 저희 가정과 같이 이탈된 또 단절된 가정의 모습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런 원가정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또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격이 만들어지고 또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관, 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자아상,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적 행동 패턴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장소가 바로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란 원가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나를 이해하려면 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 우리의 원가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정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었던 그런 유산과 유업이 무엇인지 거기에서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는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가정은요 마치 움직이는 모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모빌에서 한 부분을 잡아 움직이면 이 전체가 모빌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의 변화 또 한 사람의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오시지 않거든요. 늘 술 한잔 하시고 또 밤늦게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 말 한마디가 가정 안에서 내던져졌을 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반응하는 것은 각기 다르게 출렁인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 기울어진 채로 굳어지게 되죠, 가족이.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실 때마다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그 나만의 안정감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치료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가족은 움직이는 모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항상 균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런 엮이는 과정 안에서도 그 안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각자 저마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체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상처가 나거나 뭐 칼에 베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가락이 베었다라고 해서 그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픈 거죠. 축구하다가 이렇게 타박상을 입게 되면 다친 데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침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누웠다가 일어날 때 보면 온몸이 아픈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안에도 그 체계 안에 누군가가 어렵거나 힘든 여정들을 살아갈 때, 특별히 저희 아버지와 같이 어떤 문제가 가족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온 가족이 그의 영향을 받고 움직이게 되고 출렁이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균형을 찾아가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닥쳐도 새로운 균형으로 적응해 나갈 방도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원가정을 돌아보면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고 또 순기능적인 그런 면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그런 역기능적인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던 우리의 삶의 모양과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면 무엇이 정상적이고 무엇이 건강하지 않는 과정인지가 우리는 그 기울어진 채로 정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기능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 역기능적인 그 기울어진 상태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할까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각자 저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생겨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나름의 기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관계 안에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온 가정에 대한 이해 또 그런 영향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아니 왜 우리가 가족 시스템을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번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복잡해하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갖는 어려움과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났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의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 톤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났어요? 아니면 목소리가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서 저 사람은 화가 났구나 라고 단정 짓는 거죠. 나는 전혀 화가 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오해받을 때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얼굴에 이렇게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있을까? 왜 사람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바라볼까? 나는 왜 목소리가 이렇게 클까? 마치 싸우거나 화가 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역시도 제가 어린 시절 원가정 안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심하게 자주 많이 싸우셨던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일방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외상, 이게 트라우마로 기억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막 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게 여러 가지 속에서 특별히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오남매 중에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 위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내보다 최소 2년 이상은 더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맞이하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 통해서 제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불안이 많은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엄마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저도 모르게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집을 팔고는 없는데 최근까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집으로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면 제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동네 분이 아직도 할머니가 살아 계세요. 그럼 이제 저를 보시면서 그 과거에 30년, 4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너가 이랬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척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 제 모습이 굉장히 엄마를 보호하고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나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물론 이제 특정한 장면들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엄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막아서고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울면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의 연속의 나날들이 제 삶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 환경을 빨리 진정시키고 내 내면 안에 이 불안을 제거하고 안정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때를 쓰면서 울고 그 상황이 진정되고 멈춰지기를 바라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제 삶에 점점 녹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평상시에는 말이 없고 조용하다가도 뭔가 내 내면 안에 이 정서적으로 불안이 확 올라온다든지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내 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른이 됐어야,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야 이걸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가정 안에서의 일어났던 삶의 이런 영향들이 지금 현재의 관계 안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싶고 더 이상 내 삶에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문제적 행동과 이 반응은요, 그냥 우연히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이 현재 내 삶의 긴장과 스트레스와 이 불안을 이야기할 때 불쑥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다뤄가고자 우리가 이 과정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가족 안에서 학습된 규칙의 합이 현재 나의 삶의 행동의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 패턴들을 인식해야만, 그러한 것들을 자각해야만 변화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러한 원가족, 특별히 이 원가족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의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다뤄가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시스템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시스템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곧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인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실 가정 안에서도 이 시스템이 운영되어지고 작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집단 안에서는 이 시스템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가족 구성원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각각의 독립적으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한 몸이 되잖아요. 한 체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 전체를 보면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죠. 그리고 부부가 또 결혼해서 또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자녀, 하위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녀도 한 체계를 감당하고 부모도 한 체계를 감당하죠. 각 부분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전체,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개인이 부분이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체계를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 전체 체계 안에 한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특정한 문제로 가정 안에 그 문제가 노출되어졌을 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곧 누구의 문제가 될까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족 전체의 어떤 문제가 개개인에 영향을 미쳐서 개개인의 또 다른 문제로 파생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가족 모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모빌처럼 한 줄을 잡아당기면 전체가 출렁이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정과 균형을 찾아가듯이 우리의 가족 체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가족 전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 형제 이 전체를 구성하는 이 시스템 안에 우리는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체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유기체로서의 가정과 상호작용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그 안에서 각자의 태도, 가치, 행동이 다른 모든 구성원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과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도 똑같이 반응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다양한 육체적인 우리의 것들이 서로 관계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린 시절부터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각자의 삶의 양식들이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된 삶의 패턴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의 행동, 가족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종과 통제하고 또 지배하는 삶의 방식이자 반복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화된 패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을 어떻게 보냐면 그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시스템적인 관점에서는 가정을 단순히 관계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구조화해서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자동차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때도 이 자동차가 여러 가지 부품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조화롭게 잘 맞물려 갈 때 이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삶의 패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양식,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규칙의 합으로서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또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터득되어지는 것, 또 체감하는 것, 어쩌면 부모님이 양육이나 훈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었던 어떤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갈 때 만들어 온 규칙의 합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정한 패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는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오랜 시간 굳어져서
구체화된 규칙의 합으로 정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나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말을 만들어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그 가운데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들어진 구체화된 구조화된 이 패턴들은 쉽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네,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아주 어린 유년 시절부터 그게 형성되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오토매틱하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쯤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특히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훨씬 더 크겠죠. 어쨌든 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데 이 가족 체계를 움직여가는 역동이 있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항상성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은 이 가족 치료, 가족 상담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사실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에서 쓰이기 전에 사실 어디에 쓰였냐면은 이 생물학에서, 생체학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체가 더울 때, 추울 때 우리의 체온은 몇 도이죠? 36.5도잖아요. 이 36.5도 언저리를 벗어나가지고는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온의 기준은 36.5도죠. 이 에어컨처럼 24도를 맞춰 놓으면 24도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어컨은 작동하겠죠. 그리고 24도가 도달하면 또 실외기가 멈추겠죠. 또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체는 기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족 치료, 가족 상담에 대한 이 개념으로 갖고 와서 가족 항상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항상성은 무엇이냐면 가족 간 갈등과 문제, 스트레스가 있을 때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안이 높아질 때, 그래서 가족 체계 안에는 항상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 정서가, 감정 체계가 자리 잡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수만 가지의 감정의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리고 특별히 관계 안에서도 특별히 건강한 것보다 건강하지 않게 반응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 관계할 때도 서로 상대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내 안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기저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뭔가 항상 그런 변수들이 생겨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내면 안에 뭔가 자기도 모르는 이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 불안이 높아질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냐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선택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안하고 항상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저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네,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죠. 맞습니다. 목소리가 커지죠. 그래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회피하죠. 그리고 그 회피는 어떤 수단으로?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이 방식은 언제부터 사용해 왔을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뭔가 화가 났을 때, 엄마로부터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불만족스러웠을 때, 나 엄마한테 화났어 라고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저는 이 수동적으로 뭘 하냐면 깊은 동굴 속에 갇혀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불안의 기저가 작동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균형의 추를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이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방식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항상성의 원리, 항상성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 항상성의 그 원리를 안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좋은 것이 나오고 하겠지만 혹시 관계 안에 또 가족 관계 안에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 사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문제 해결 방식은 현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시절 과거에 만들어진 그 양식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상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뭐에 저항하냐면 변화에 저항해요. 새로운 것에 저항해요.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저항해요. 그래서 항상 이 항상성이 강한 사람의 이 밑바닥 안에 밑바닥 안에 있는 이 비전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항상 그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겠죠. 내 방식이 옳아. 내가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게 항상성의 이 원리나 이 개념, 이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갈등이 있을 때 뭘 강요할까요? 내 방식이 옳아. 당신은 틀렸어. 라고 하는 이 관계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성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생체 항상성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는 첫 번째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항상성은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그 항상성의 원리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나 외에 둘 이상, 셋 이상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나만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항상성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아가게끔 하게 하는, 그리고 그 안정과 균형을 이루면서 일정한 삶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항상성의 원리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항상성의 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열려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한 그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서 저처럼 그런 상처와 그런 외상과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일수록 이런 항상성의 원리가 훨씬 강하겠죠.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사고 체계가 강화된 사람일수록 타인의 관계 안에서 타인의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관계에 나가는 것, 다시 말하면 더불어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이 항상성은 나를 살아가게끔 하게 하는, 그리고 내 심리적인 불안을 낮추고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토대가 되는데,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특별히 나만의 방식, 내 방식이 옳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어떠한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야 된다. 내 생각이 옳아, 내 방식이 옳아.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관계를 파괴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 변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항상성의 원리로는 살아갈 수 없어. 예를 들면 당신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높아요. 왜 화가 났어요? 왜 싸우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지? 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거지. 끊임없이 나를 탐색하면서 이 원인이 또 이러한 삶의 패턴들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존에 고착화되고 구조화된 이런 규칙의 합으로 내 안에 만들어진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기도 이제 우리가 갓난 얘기도 있지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지금 갓난 아이일 때는 전적인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제공해주면 그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저 아이가 늘 마냥 갓난아이로만 있지 않잖아요. 저 아이도 성장한단 말이죠. 유년기를 보내면서 또 사춘기도 보내고 또 청년의 단계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자녀가 청년의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의 방식이, 관계의 방식이 여전히 갓난아이들처럼 부모가 일방적으로 양육하거나 뭔가 이래라 저래라 규칙을 세우고 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면 관계가 어려워질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전의 항상성의 그 원리로, 그 개념으로는 현재 성장해 있는 나의 자녀와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변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착화된 것, 또 규칙의 합으로 만들어진 내 삶의 패턴들을 깨뜨리고 체계가 건강한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재구성되면 예전 체계로 돌아갈 수 없으며 변화된 그 상태가 새로운 항상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갓난아이에게,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일방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양육하고 훈육도 하지만 또 사춘기나 청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규칙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와 어떻게 대화할 건지, 어떻게 관계할 건지,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건지. 더 이상 부모가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의 자율성과 개별성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비중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이 변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성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유지해온 신념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항상성은 당연시 여기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변형성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러한 신념과 이 가치관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이 신념과 이 가치관이 현재 관계에 유지되고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면서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패턴으로 그 관계들을 만들어 갑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와 그 기능들을 새롭게 변화해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형되면 처음에는 가족 모빌처럼 새로운 규칙, 새로운 역할,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가면 그 적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다가 가사총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구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분위기를 탐색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은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는 탐색하고 살펴본단 말이죠. 그 속에서 내 행동을 결정하고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좀 더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겠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일정한 패턴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일정한 패턴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변형성이 뭐가 될까요?
항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성으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새롭게 규칙도 바꿔야 되고 새로운 역할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변형을 이뤘어요. 근데 그 변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정한 시간을 갖고 그 적응기가 끝나면 그 변형성은 다시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정감을 주는 항상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상성이 유지되어 잘 가다가 또다시 체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새로운 규칙과 역할과 패턴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변형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 역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역시 이제는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항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탱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이냐? 이 항상성과 이 변형성의 원리를 적절하게 잘 이루어가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건강한 요소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항상성의 원리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더 이상 나만의 원리로만, 나만의 항상성으로만 살아갈 수 없을 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새로운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형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삶으로 멈춰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고 달라질까요? 네, 성장하고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한 개인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공동체이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뭘 가족 안에서 추구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항상성의 원리가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도전해야 되냐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도전해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인 거지. 또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여전히 이제 제주 지역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한때는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청소년부를 섬기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섬겼던 한 학생이 하나 있어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이제 부모님도 이제 교회 다니시죠.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여학생의 어머님 지금은 이제 과사님이신데 예전에 뭘 하셨냐면 피아노 학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음악 이제 교사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제주에 오셔서는 이제 그만두시고 음악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친구는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하니까 얼마나 피아노를 잘 쳤겠어요. 어릴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중학생 될 때부터 이제 건반 치면서 반주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적이고 뭔가 부모님이 요구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착한 아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적인 아이 이렇게 살아왔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도 그 어린 나이에 중학생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참 놀고 싶을 때에도 어른 예배에 와서 피아노 반주 치면서 봉사하고 또 예배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3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진로를 정할 때 앞으로 내가 진로를 뭘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갈고 닦은 게 있잖아요. 피아노, 건반 치는 거. 그래서 나는 이걸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 피아노를 전공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주대학교에 이제 음악학과에 이제 진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성인이고 청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너무나 순종적이고 착한 나이로 성장하고 자라게 왔어요. 하기 싫은 것도 싫다고 표현도 한번 안 짓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한 나이로 지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기쁨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좀 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좀 멀어져서 좀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자기 필요와 욕구들이 생길 거잖아요. 나는 좀 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나름의 기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제 앞으로 대학생이 될 그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규칙,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 너는 앞으로 대학생이 되더라도 너는 집에 9시까지 들어와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무조건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강직하시고 이제 타협이 잘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여튼 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데 사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뱉는 이 한마디, 이 규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어려움과 이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말이지, 우리 아버지가 말이지, 나 이제 대학생인데 앞으로 나도 좀 이런 시간 저런 시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나 대학생인데도 9시까지 집에 들어오래. 아버지 너무 마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그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거가 뭐냐면, 이 가정 안에 지금 항상성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문제, 이 상황 앞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는 이 딸에게 왜 9시에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불안은 무엇일까요? 아까 체계를 움직이는, 항상성을 움직이는 원리가 감정체계가 불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규칙을 정해서 넌 9시까지 들어와야 돼 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의 어떤 불안? 남자는 다 도둑이네요. 네, 맞아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조심해야 돼. 아예 그냥 칼차단 시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의 어떤 불안이 그 자녀로 하여금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자녀를 믿지 못하는 것. 어떤 부분일까요? 그동안 이 딸은 너무나 순종적이고 착한 아이였어요. 풍만의 자식. 예. 예,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기로 하는데, 어떤 불안? 사실 그때 제주에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올레길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 여성분이 또 이렇게 살해를 당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이 제주 사회 안에 불안적인 요소들이 특히 여성에 대해서 밤늦게 길거리 아니면 혼자 다니다든지 이럴 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이 딸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딸을 지켜야 돼. 누구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쁜 놈들로부터 내 딸을 지켜야 돼. 그런데 9시까지 넘어서 우리 딸이 밖에 있으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우리 딸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막연한 불안감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안전장치로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항상성의 원리가 이 규칙을 만들어서 너는 내 말에 따라야 돼. 내 말이 옳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라고 규칙을 강제하는 거죠.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딸은 왜 투덜투덜 됐을까요? 왜 불만족스러웠을까요? 무엇이 불안스러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딸은,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뭘 하고 싶어 할까요? 독립, 자율성, 개별성, 자기 자신이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꾸 방해해요? 아버지가. 뭘 하나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맛보고 살아가고 싶은데 누가 자꾸 방해하냐면 아버지가 방해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규칙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규칙을 만약에 내가 어겼을 때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특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으니까 그 불같은 호령, 그 불같은 분노에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순응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마음 안에 이 양가적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혼나지 않고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마음과 한편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치하고 이루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투덜투덜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엮이는 과정은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만 서로 강요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런 삶의 방식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요? 이제 지배와 통제와 조종을 넘어서서 우리는 학대까지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가정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항상성의 원리에서 뭘 추구했어요? 변형성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딸이 용기를 냈어요. 딸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만저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비단 아버지와 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남동생하고, 남동생도 이제 자기도 앞으로 삶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 남매가 하고 이제 엄마, 아빠 이 4인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만저만 해서 아빠 이거 너무하지 않아? 나도 이제 대학생인데 나에게 좀 더 자유권을 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아빠가 딸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요소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규칙만 보면, 아버지가 제시한 규칙만 보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자유를 하나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버지만 보면 밉잖아요.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이 이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딸이라고 하는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름의 방편을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너 9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 규칙보다는 무엇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본마음, 아버지의 진심을 더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의 마음도 한편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뚜껑이 열려있고 불안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생각을 다잡아도 뭐가 잘 안 나오냐면은 이 합리적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라고 하는 이 목표 지향적인 것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규칙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내 불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집어내놓는 거죠. 그러면 서로 관계 안에 다 어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에 그런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게 되면서 한편 감정적으로 누그러지면서 이 불온도가 낮춰지면서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빠, 내가 평상시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찍 들어오지만 아마 그보다 더 일찍 들어올 수 있겠지? 라고 안심시키면서 아버지의 불안도를 낮추면서 그렇지만 내가 뭔가 MT가 있거나 아니면 동아리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피아노 레슨이나 아니면 과외가 있거나 아니면 알바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는 내가 반드시 아빠에게 전화하고 누구 하고 있는지 언제쯤 귀가할 수 있는지를 내가 사전에 알려줄게.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불안도가 처음에는 8, 9에서 규칙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딸의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럴 때 이 만족스럽지는 않아. 그렇지만 불안도를 7, 8, 9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낮출 수는 있잖아요. 이 불안도가 떨어지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불안감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감내할 수 있어. 그 불안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딸의 대안과 이 제시한 바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기존에는 아버지가 일방적인 규칙을 세웠다면 이제 대학생이 된 이 딸과의 이 가족 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냐면 서로 상호 협의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와 함께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변형을 이뤄나가는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딸과 이 자녀를 함께 참여시켜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전에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우리 가족 문화 안에서는 이 권위자가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면 모든 가족원들이 따랐어요. 그러면 그
그것을 제시하는 그 권위자나 아버지는 마음이 편했어요.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 따라가니까. 그렇게 편안했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소통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조율해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간에 제주 열방대학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DTS 학생의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택배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수화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수화물은 이제 대체로 이제 CDTS에 오는 남편분들,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이제 좀 훈련을 원하죠. 좀 더 하나가서 훈련하고 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데 남편들은 대부분 이제 수동적으로 잘 반응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협상하고 타협해서 딱 이번 한 번만 가면 내가 뭘 줄게. 이렇게 해서 수화물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고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서 택배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 열방대학에 훈련 오기 전에 이 가족 부부 관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체계 안에 남편이 뭔가 하나를 요구하거나 제시하고 규칙을 세우면 아내는 싫든 좋든 어쨌든 따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얼마나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견, 내 생각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불편할까요? 남편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방대학에 기련이 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변형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쉽지 않고 또 가족 체계 안에도 쉽지 않아요. 그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절한 이 항상성과 이 변형성을 잘 이루어가는 이러한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가정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라고 변화를 이루어간다라고 아마 모든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별히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이 두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그들과 관계했던 방식과 이미 성인이 된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관계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들의 개별성과 자율성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되죠. 제가 한때는 그 아이가 중학생 때인가 어떤 사건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막 저는 타이른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했겠죠. 그때 그 아이가 뭘 했냐면 카톡을 칼찬화시켜요. 더 이상 아빠하고 대화하지 않고. 그때도 그랬는데 이미 성인이 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을 향해서 여전히 내가 어릴 때 그 아이와 관계했던 이 규칙과 이 생활 패턴을 갖고 접근해서 살아간다면 그 아이와 나의 관계는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대화의 패턴, 이 규칙, 역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우리가 변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럴 때 우리는 아까 우리 교회에서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족이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듯이 그리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끊임없는 변형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가족 체계가 이 전체를 움직이는 이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호 의존적인 움직임 안에서 가장 개개인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생활 방식, 생존 방식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제시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당신은 틀렸어.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원리가 훨씬 강한 가정일수록 역기능 정도가 심하고 응하지 않는 관계 패턴들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변형을 추구해 가는 가정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건강한 그런 기능들을 또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특별히 여러분들이 태어나 성장하고 자라왔던 원가정 안에서의 그런 항상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특히 원가정 안에서 그런 갈등과 또 어려움과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 그 생존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어쩌면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부부관계 안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 사회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항상성의 이 원리가 여전히 작동되고 있겠죠. 근데 이 항상성의 이 원리가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 원가정 안에서 저처럼 고통과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더 외상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역경 속에서 성장해 온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들, 양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재 공동체 또 사회관계 안에 가족관계 안에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거나 용납하거나 수용하는 것들이 어려워서 여전히 긴장과 갈등과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가정만 떠나면 전혀 나와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에 내가 답습하고 반응했던 그 양식들, 그 항상성의 그 기저가 여전히 이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또 사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불안이 내 안에 감지가 될 때 반응하는 나의 양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 다르지 않게 반응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가정 안에서의 삶의 양식들이 그리고 내 안에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성이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규칙, 근데 특히 이 규칙은 내가 옳아, 내 방식이 맞아 라고 절대성을 부여하는 이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을까? 정말 이게 옳은 것일까? 이게 정말 진리일까?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보는, 우리의 사고를 좀 전환해보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성이 내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신념들,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지금 현재 내가 그것을 마주하고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도전하고 그렇게 밟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많이 변화하고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FM에서 하면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학교 올 때 심지어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첫 주에 보면 대부분 웰컴하는 시간들, 큐큐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같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 원형으로 만들어서 서로 의자로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떠한 마음인지 또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큐큐하는 시간도 있고 막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진짜 이 원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극과 북극에 앉아 있어요. 남편과 아내 서로. 그리고 다리를 꼬으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 얘기하나 내가 한번 들어볼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반박할 수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안에 있는 신념과 그런 규칙과 그런 항상성의 어떤 기저들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바꾸기보다는 저 사람이 바뀌어야 우리 관계가 좋아져 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항상성의 원리를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면서 그렇게 관계해야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피해자고 내가 희생자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부부도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부뿐만 아니고 그 시대, 이제 그 남편의 원가정까지 부모님까지 같이 이 치유와 회복의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굉장히 성장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변화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 왔지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가족 안에 새로운 이 역할과 또 이 패턴과 규칙과 이 대화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큰 변화와 도전을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 모험을 떠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얼마나 이게 볼 때 참 반가운지, 그때 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시 여기는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념과 규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것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건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평가해보고 진단해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바꿔가야 되지?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규칙, 어떤 역할,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